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기획 세션의 사회를 맡은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나은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대가들을 모시고 발표도 듣고 또 토론도 하게 되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저희가 함께 토론하고 노력하면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번 세션은 그 팬데믹 속의 건강과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아보았는데요. 먼저 연세대학교 김용찬 교수님께서 소통 방역 부제목은 위험, 소통,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은 30분 정도 해주시고 나중에 토론하시는 분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연세대의 김용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줌 세미나를 학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소통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저는 조금 전에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타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사회를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조금은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좀 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소통 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소통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찾은 기회라기보다는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성찰과 실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타자와 어떻게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소통 방식과 타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4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옴니부스식으로 일단 먼저 펼쳐놓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통합해서 보건 위험 상황 시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 방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통 방역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여름부터 지금 써오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타자와의 소통을 우리가 어떻게 성찰하고 관리하고 타자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가 팬데믹 문제 해결 과정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공동체적 대처 과정에서 소통 방역이라는 말이 얼마나 유용할지 학회 차원에서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그것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타자로부터 벗어나는 나, 그리고 타자를 향하는 나, 타자와 동일시해야 하는 나, 타자와 연결되고 분리되는 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절대타자로서의 CDC와 우리,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타자는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 즉 CDC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사회 소통 문제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또 강의도 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좀 새로운 면이 있는데요. 보건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미국의 CDC는 단순한 타자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 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나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우리에게 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위험사회 커뮤니케이션 혹은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수업에서 종종 CDC의 지금 아마 화면에서 보고 계실 텐데 이 CERC라고 보통 흔히 얘기하는 Crisis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가이드북을 교과서처럼 쓰곤 했습니다.
서크의 공고사항을 토대로 해서 신종플루 상황에서 또 메르스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당사자들이 어떻게 소통했었는지를 평가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하기도 했었죠. 가령 예를 들면 서크에 따르면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방역 주체들의 소통은 재앙 그 자체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학생들하고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이 가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그 표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be first, be right, be credibl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거짓 뉴스 원보다 더 먼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무엇보다 대중과의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원리들은 모두 CDC가 처했던 상황, 그들의 문제인식,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 좋은 내용이고 훌륭한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타자인 미국 CDC가 설정한 문제 틀 속에서 우리의 위험 소통 문제를 그동안 봐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물론 그것은 성공 케이스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겠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지침들을 갖고 그것을 우리 문제에 그동안 적용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저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세계가 G7도 아니고 G2도 아니고 그야말로 G0의 세계가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자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어쩌면 더 중요한 깨달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위 K방역인이 이런 닭살 돋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방역과 관련된 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식의 접근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문제 해결 과정 속에 많은 문제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라는 것이죠. 남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서, 남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실수에서, 또 남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기준으로 다음 위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우리와 타자들, 그러니까 CDC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하는 이 타자들이 모두 같은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 사회 같은 특정 사회 맥락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고유한 접근이 필요한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위기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늘 남의 시각, 남의 지침, 남의 해결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기에 바빴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식대로 인식하고 우리식대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번에 우리가 비슷한 문제에 복잡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준거를 타자의 사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포함하는 우리의 경험을 준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성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온 타자들의 시선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국뽕식 자아자찬 이야기도 종종 하고 있는데요. 타자의 시선까지 극복하는 소통. 아마도 그게 소통 방역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타자를 향한 연대와 배타성에 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이 이 위험 재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타자를 향해 종종 모순적인 혹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공감과 긍휼의 마음과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타자를 향해서 적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자를 향한 연대의 문제부터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5년도에 Psychological Report의 시카고 대학과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9살 정도가 되면 벌써 재난 상황에서
일반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이타적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6세 아이들하고 9세 아이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스티커를 나눠준 다음에 재난에 대한 시나리오를 주고 그렇게 되면 한 9살 정도가 되면 그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자기에게 지금 자기 손에 주어진 아주 소중한 스티커를 과감히 나눠주는 이런 이타적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스티커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모습을 그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스티커는 자신의 시간, 돈, 노력, 혹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지난 2월부터 보게 되면 그런 예들이 아주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아왔는데 이런 착한 임대 운동이라든지 혹은 마스크가 귀했을 때 마스크를 서로 나눈다든지 혹은 그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런 연대의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밖에 나가서 쇼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쇼핑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혹은 이런 브라질의 파벨라 같은 이런 빈민촌에서도 없는 살림 가운데서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확인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런 연대 모습을 확인한 반면에 또 동시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또 다른 소통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배타와 배척, 혐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통 우리가 샤덴프로이데라고 얘기하는 감정, 즉 남의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혹은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도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는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언론 매체에서 뽑아온 이런 서로 적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해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이끌고 있는 어번 커뮤니케이션 랩에서 일본과 미국 공동 연구자들하고요. 서울, 동경, 뉴욕에서의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어떻게 타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3월과 4월에 거쳐서 설문조사를 각 이 세 도시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들 몇 가지만 공유를 하면은 일단 먼저 사람들이 이제 3월과 4월이니까 각 도시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3월달, 4월달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었던 시점이고요. 또 동경과 뉴욕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자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인 적대적인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같은 데이터에서 나온 다른 결과 하나를 보게 되면 위기 시에 사람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그 인식을 높여 주면서 동시에 개인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결과를 세 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소셜미디어 안에서 유통되는 이야기들 안에도 연대의 이야기들과 적대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역량 또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대와 적대 이런 이중적인 모순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나는 타자에 대한 이중적 모습은 우리 사회 소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배타성은 낮추고 사회적 연대는 높일 수 있는 소통은 무엇일까? 혹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혹은 차이를 감추거나 미루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관리하면서 함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소통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저희 연구팀이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도시 주민들의 소통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특히 도시 주민들이 자신들이 겪는 다양한 다름과 차이의 문제를 어떤 소통 전략을 통해서 다루어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거기서 저희 연구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소통 전략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첫째는 다름을 미루거나 숨기거나 무시하거나 내쫓는 소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차이 감소의 소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소통의 문제에 봉착하면 대개 힘이 약한 쪽이 힘이 강한 쪽에 통합되거나 동화되는 방식 혹은 아예 밖으로 추방되는 방식으로 차이의 문제가 다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차이 관리의 소통은 그러한 차이와 다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여기는 방식의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과 같은 위기 상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차이 감소의 소통보다 차이 관리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방식의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자에 대한 저의 세 번째 이야기는 인포데믹과 관련된 것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양한 유형의 가짜뉴스 혹은 허위 조작 정보가 돌아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짜뉴스의 내용 자체가 되게 타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들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좀 다른 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가짜뉴스를 누가 퍼뜨리는 것인지 혹은 인포데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공유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인포데믹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종 참여자와 공범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인포데믹의 책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타자에게 미룹니다. 인포데믹의 문제는 늘 저들의 문제인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서울, 도쿄, 뉴욕 3개 도시 데이터에서도 이런 식의 태도, 즉 인포데믹 책임에 있어서 비현실적 낙관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를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드린 테이블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정보나 의견을 믿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와 의견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그것을 또 자기의 경우와 다른 사람의 경우로 나눠서 각각 물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은 그것에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들의 퍼센티지입니다. 자신의 경우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는 매우 낮은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는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세계 도시 공통적으로요. 한편 뭐 흥미로운 결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사람들은 매우 뚜렷한 혹은 매우 노골적인 자기 긍정의 모습, 즉 일종의 비현실적 낙관론, 낙관적 편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짜뉴스 확산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사실 클릭을 통해서 심지어는 무관심의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짜뉴스 확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무고한 클릭 혹은 나의 무신경한 침묵이 가짜뉴스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 너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사실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자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이고 나의 문제가 또 타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부정적 사이클에 감추어진 연대를 끊는 것은 내가 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클릭이 아니라 내 클릭에 대한 방역, 남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무관심에 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이게 소통 방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종의 클릭 방역이야말로 위험 상황 시 필요한 또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또 되기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대면과 비대면 소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면으로 하던 관계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또 물리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가 타자를 만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학회를 운영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가령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이런 수업이나 뭐 학회나 이런 것들이 줌 같은 이런 화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심지어는 무슨 파티나 혹은 뭐 생일 잔치 같은 것들을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이게 제가 그동안 봤던 장면 중에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었는데, 올 봄에 일본에서 있었던 졸업식 장면이죠. 그래서 로버트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그 위에 실시간으로 아이패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졸업생들의 얼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타자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을 재배열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 연구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글씨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양한 대면과 비대면의 소통 방식을 저희가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것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혹은 변화가 없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뭐 아주 놀라운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유예를 보시면 온라인 쇼핑이나 유튜브 시청 시간이나 뭐 배달 서비스 이용이나 메신저 사용, 소셜 미디어 사용 등은 전부 다 매우 많이 늘어난 반면에, 밑에 부분을 보시면 조직 활동에서 대면으로 소통하는 것, 혹은 뭐 극장이나 공연장 방문하는 것, 혹은 마켓이나 백화점 방문하는 것 등은 매우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은 축소되고 그 비대면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가 일시적일지 아니면 상당 정도 지속될지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저는 지금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익숙한 소통 방식에 대한 성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 와 있고요. 또 낯선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실험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찰과 실험은 두 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규범과 관련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역량이나 효능감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죠. 자, 타자와의 소통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대면의 소통을 끈질기게 유지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령 한 집에 사는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병원 등 대면이 꼭 필요하다고,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관계들이죠. 대개 이것은 강한 유대를 묶인 사람들, 그러니까 필수적인 기능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우 풍성한 비대면과, 그러니까 리치한 비대면과 얕은, 그러니까 린한 비대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성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과 비교했을 때 촉각과 후각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비대면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강의라든지 업무라든지 혹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뭐 와인 파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결국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가 모두 포함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소한의 비대면 소통입니다. 문자나 카톡, 인터넷 주문,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직장 동료들과의 업무의 사적인 소통,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가족끼리도 보충적인 소통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또 거의 모든 관계의 양상들이 이런 방식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현저히 줄었거나 아예 없어진 소통 관계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대면, 대면 모두를 포함해서 이제 소통을 중단한 관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누가 여기에 포함될까요? 제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같은 동네 이웃들, 택배기사, 뭐 스탠리 밀그램이 오래전에 얘기했던 뭐 익숙한 낯선자들, 그 familiar stranger라고 하는 사람들, 이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아주 약한 관계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에는 하지 않던 새로운 소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기계와의 소통 같은 것들이겠죠. 우리가 이제는 흔해진 키오스크와의 인터랙션이라든지 혹은 돌봄 로봇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규범적 질문과 역량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소통을 여전히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그것을 유지할지가 그런 질문들에 의해서 질문에 대한 답들을 토대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면 소통의 비대면 소통으로의 전환이 뉴노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우리 시대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편견의 오류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면의 관계가 비대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령 100년 전부터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혹은 새로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죠. 특히 20세기 초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 기술 등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기기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매우 합리적인 도시의 모습을 이미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우하우스 같은 데서 이론화되고 진짜 르꼬로비치 같은 건축가에 의해서 시도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난 100년을 돌이켜보면 그런 전망이 사실은 매우 나이브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의 재별 상황에서 하는 경험들은 아마도 비대면에 의한 대면 소통의 대체가 아니라 사실은 지나친 소통은 지나친 소통은 더 지나친 것이 될 수 있고 취약한 소통은 더 취약해지는 것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기도 하고요. 대면 비대면의 소통 방식의 변화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충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고 있죠. 직장, 학교 등 기능적으로 연결된 관계들은 비대면으로 만나고 그것을 통해 관계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기능적 관계 가족이라든지 혹은 기능적 관계 밖에 있는 관계들, 가령 친구들 같이 강한 유대를 묶인 사람들과는 일시적 대면, 비대면 유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문자, 소셜미디어 등의 대체 수단을 통해 소통하기도 하죠. 그리고 소위 약한 유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는 대면, 비대면 모두 유보의 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웃들 혹은 익숙한 낯선 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 혹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면과 비대면 소통에 밖으로 밀어내고 상호 격리의 대상으로 삼거나 의심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북해 하고 있죠. 이런 패턴을 벗어난 방식의 소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터전 위에서 가장 약해질 소통들입니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익숙한 낯선 자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들이겠죠. 혹은 알듯 모를 듯한 사람들, 그리고 전적으로 낯선 사람들과의 소통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의 합리화를 우리가 어설프게 추구하다가 우리가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낯선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되게 우리는 낯선 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죠. 하지만 도시 안의 소통 문제를 다루었던 그동안의 그 많은 연구들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 이들 아주 약한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아주 느슨한 신뢰의 끈이었음을 그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신뢰의 끈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되게 서로 길에서 쳐다보기, 혹은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선의의 눈길을 주고받기, 혹은 버스장역이나 동네 마트나 세탁소나 이런 곳에서 같은 장소에 그냥 있기 등을 통해서 그런 아주 약한 신뢰의 끈들이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죠. 아주 매우 느슨한 끈이긴 하지만 이들과 나누는 상호 신뢰의 끈이 결국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존재의 안정성을 주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적 삶에 특히 현대적 도시 생활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관계를 잃거나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한 것이 될 것이고 우리 도시는 더 불안정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에서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는 정말 위험한 주체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은혜 교육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위험한 사람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다라고 수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강한 유대로 얽혀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더 낯설어지는 곳은 도시화의 경험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낯선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인데 조지 투커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면 바로 그런 소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 사회의 소통 불가능을 묘사한 또 다른 조지 투커의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통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그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소통 방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방역은 코로나19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다양한 또 새로운 위기들에도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자, 이 그림도 조지 투커의 그림인데 여기서는 소통이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뭔가 좀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통 방역도 뭐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다양한 유형의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소통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배경으로 깔려 있는 그림도 조지 투커의 그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오면 그림에 있어서 이제 특히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낙관적인 서로 허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통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나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소통의 능력, 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나 스스로의 성공과 실패를 증거로 찾는 소통 능력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소통 능력도 소통 방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소통, 근거 없는 방어적 배타성으로 타자를 대하지 않고 다름과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 이해하는 소통, 우리 사회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혼탁하게 만드는 인포데믹의 책임 소재 고리에 나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자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소통, 그리고 강한 유대로 연결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익숙한 낯선 사람들과의 연결의 끈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창의적 소통 노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소통 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소통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소통 방역의 개념으로 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찬 교수님께서 이 팬데믹, 인포데믹 이런 상황을 그 urban communication의 관점과 연결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배타성을 낮추고 사회적 연대를 높일 수 있는 그 차이 관리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포데믹 책임고리에 나도 연결돼 있다는 자각과 성찰을 통해서 내 클릭에 대한 이런 방역 이런 것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션의 그 토론은 지정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발표자분의 발표를 듣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철 상지대 교수님께서 팬데믹 위기와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제목은 소수자의 목소리 내기와 참여를 중심으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따로 PPT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제가 보낸 발제문이 전체적으로 글 위주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발제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연구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감염병 위기가 결코 인류가 최초로 겪는다든지 어떤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항상 감염병 위기는 곧 차별과 불평등이 표면화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을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발제문의 어떤 키워드를 건강 불평등 이전의 불평등의 문제들, 우리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겪어왔던 불평등의 문제 속에서 이 감염병 위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건강자를 빼고 불평등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건강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행동. 우리가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게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을 어떻게 보는가,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수 전문가들 또는 당국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정부 당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기획하고 그들이 관리하는 그런 대상으로 질병과 건강이 위치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담론화되어 있고 또 담론은 곧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았던가. 또 그게 또 시민들의 행동에도 연결되지 않았던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의료의 문제. 지금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얼마나 공공의료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번에 체험하고 있고 또 그것이 뭐 저는 뭐 과도한 찬사는 금물이라고 보지만 우리나라가 방역 정책 또는 방역 소통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그 공공성이 부족한, 의료의 공공성이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팬데믹이라는 것인데 이 팬데믹으로 발전되는 과정,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바이러스가 최초에 확산되는 거와 팬데믹이라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런 팬데믹으로 비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비화되는 과정에서는 사회경제적 또는 문화적 맥락,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이나 이런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에서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소수자들, 인종적 소수자들이 또 직업적으로 또 하위 계층에 있었던 그런 신음하던 이미 재난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범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다른 감염병, 여러분들 감염병이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19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약간만 또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가면 많은 감염병들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분들은 재난화된 삶을 살고 있었고 항상적인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으로 비화되는 과정, 이 속에서 사회적인 또는 문화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과학 연구에 또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별, 혐오, 심지어 혐오까지 5월 달에 이태원 확진 사건이 보도되자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론이 일제히 담론화하면서 이미 피해를 겪고 있는 그분들한테 더 큰 고립과 사회적 배제, 또 실제로 건강 위기까지 초래했습니다. 언제 한번 그런 소수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는데 항상 잠복되어 있던, 항상 내재화되어 있던 그런 차별의식,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또 여겨왔던 그런 어떤 주류적 관점들이 이런 건강 위기 속에서 발현되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더욱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으로 내몰리게 되는, 원래 내몰려 있었지만 더욱더 건강에 취약한 계층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고 저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그 2월 달에 감염법 관련 상개 법안이 통과되고 해서 새롭게 이제 뭐 그 감염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사실은 그 전까지도 아니고 최근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의 맞춤형의 어떤 재난 대책이 없었습니다. 매뉴얼도 없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장애인들이 이번에 특히 청도 대담병원에서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코호트 격리라는 건 사실상 사망 선고와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택트가 참 좋긴 좋은데 그게 정말 누구에게는 지원과 돌봄의 단절. 그래서 이거를 케어 위기다, 돌봄의 위기다. 저 영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케어 위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돌봄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동안 그나마 조금 있던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 지지 체계가 붕괴되는 그런. 그래서 그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시설화의 경험 자체가 이미 재난이었어요. 그 시설 속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여러 가지 심지어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대우를 받았죠.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코로나19 초기에 특히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의료 지원은 되더라도 돌봄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드러진 것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소수자들이 대응에 나섰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침묵했던 이 성소수자들이나 장애인들이 특히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이들의 건강권을 사실 시민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시민권, 시티즌십 논의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국적 중심, 국적이나 어떤 그런 제도 그리고 법적인 자격 중심의 시민권에서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그냥 담론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평등 구조에서 그분들이 과연 온당한 시민으로서 그동안 대우를 받아왔는가 마치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불평등이 축적되어 왔던 특히 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별적 구조들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재난 불평등 사례도 좀 언급을 했는데 사실 뭐 재난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 어떻게 보면 좀 다르기도 하지만 긴밀히 연결돼 있죠. 과거 2005년이었나요? 그 미국의 카트리나가 왔을 때도 그때 그 도움에 대피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인종적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수천 년 전에 역병 때도 수천 년 전에 그 감염병 위기 때도 그대로 재현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디로 도망갈 수 없었던 소수자들, 또 도망갈 수 없었던 약자들, 이분들이 결국은 재난을 온몸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왔던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차별에 그리고 혐오의 어떤 대상이 되면서 그분들이 쫓겨나는 그런 결과들이 감염병 역사 속에서 계속 발견되어 왔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위기 때는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때는 사실 아프리카가 아주 많은 그런 에이즈 감염과 또 에이즈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데이비드 카원이라는 그 과학 결수가가 인터뷰에서 최근 BBC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K 방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야생동물과 접촉하게 돼서 결국 인수공통 감염병이 창궐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고 어떤 자본주의와 이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조류 속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생태를 파괴하고 동물과 자꾸 접촉하면서 결국은 이 감염병이 이미 이분은 한 10년 전부터 이런 새로운 감염병이 분명히 팬데믹으로 에피데믹을 넘어서 팬데믹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도시화와도 관계되는 거죠. 도시의 밀집에 살고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 밀집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밀집에 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감염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연구한 문헌에 의하면 조선시대 1798년에도 무호 인플루엔자가 확산돼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요.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류가 이주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감염병은 확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고 많은 그 인명을 앗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인문학자들이 이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시사점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 인문학적 접근들, 특히 최근에 제가 리뷰한 그 인문학자는 이 한국과 일본의 장애 활동가들 그리고 간호사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어떻게 재난에 대처하고 있었는가, 특히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가들을 생생하게 그 현장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인간 중심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자는 거예요. 인간과 건강과 건강하지 않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조,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으로 나누는 그런 이분법적 구조,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성, 그리고 생산성과 비생산성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왔던 담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고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뚝하면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그 가깝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연구가 많이,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들 찾기는 어렵죠.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는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라 이제는 병과 공존하는 삶. 저도 개인적으로 몇 달 전부터 통증이 와가지고 요즘은 사실
그걸 이제 익숙해지려고 그거 완전히 없어지는 사실 노화라는 거, 에이징이라는 거죠. 우리 의료화된 사회에서 보면 그거는 대단히 큰 질병이에요. 그렇지만 조금만 다른 의료화, 메디칼리제이션이라는 관점이 아닌 그런 담론이 아닌 어떤 대안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약간의 통증이 있고 피로가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되고 감내하면서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상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런 권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시기가 됐고 인문학적인 접근들이 많이 이루고 또 다른 인문학자는 그나마 비정규직 우리가 얘기했던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노인들의 문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조차 아예 공론화되지 아직도 쪽방촌에 있는 분들 이분들 정말 감염의 문제 또 홈리스들 성소수자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권리는 누가 다루고 주느냐. 그래서 언론의 책임과 동시에 어떤 연구의 관점, 연구의 책임도 제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론의 위계가 있다는 것이죠. 감염병 또 재난 담론에 있어서도 위계가 있어가지고 약간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층이 있고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은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지 중심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홈리스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고 미등록 이주민들, 이주노동자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노동들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 같은 경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뭐 주소지 같은 것이 안 되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됐지만 초기에는 검사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누가 과연 담아줄 것일까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침묵을 깨고 많은 소수자 그룹들, 소수자 당사자들이 저는 당사자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여기에 뭐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지식인들이 껴가지고 또는 뭐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소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익숙해져 왔던 그런 어떤 관점들이 개입되면서 당사자주의가 많이 약해지는 오히려 흔들린다라는 그런 사실 비판도 많이 제기됐는데요. 최근에는 이 당사자들, 장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연구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성소수자들, 또 장애인들. 그동안 어떤 전문가 영역으로 그냥 두었던 어떤 연구에 개입을 해가지고 직접 연구를 하기도 하고 연구에 뭐 대상이란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연구의 대상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연구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4월 8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1,585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거의 공론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중에서 87%가 발달장애인의 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우리가 뭐 휴교하고 휴관하면 그것이 뭐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소수자들 모든 그 돌봄의 책임을 가정으로 전가하게 돼요. 그럼 가정에 계속 있으면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극단적인 그런 주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가족 이 동반으로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정부의 인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4월에 그 장애인의 날이 있는데 이 장애인의 날에도 장애인들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평화적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리두기를 비판하면서 장애 등급제 폐지 또 코로나19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도 장애운동 단체들은 탈시설 증언 기록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기록집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들이 시설에서 겪는 건강의 위기 그리고 이분들이 탈시설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그래서 건강권을 기본권이자 인권으로서 요구하고 또 시민권의 한 부분으로서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는 보면 또 장애운동을 함께한 변호사가 탈시설 자립생활과 시설 폐쇄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항적인 전문가들과의 연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위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이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던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또 어떤 법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이런 모습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다른 논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도 대책본부를 구성해가지고 20몇 개 단체들이 성소수자들의 가해지는 혐오에 맞서는 그런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언론 모니터링 그리고 그 문제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커뮤니티 내에서 상담과 지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그런 사례들도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어떤 감염병의 어떤 역사로부터 많은 교훈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해안들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은 결국 중첩되어 있다.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아까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세미나는 대면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노동자들 다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 우리가 경찰관들만큼 대면 접촉 많이 하나요? 그분들 얼마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 그런데도 지금 방역 수칙 지키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면 재택근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계층과 온라인으로 뭔가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약골 건강 불평등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해소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담론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분 정도 혹시? 지금 한 5분 정도 네, 그러면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국은 돌아가면 좀 시티즌십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미국에서 뭐 시민권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이 법적인 권리를 따는 것만 그렇게 생각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한 시티즌십이라는 것은 법적인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들이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와 동시에 일상 속에서 가장 기본권이 뭡니까? 차별받지 않는 거죠. 자신의 일상이 차별받지 않는 거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 우리가 시티즌십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들이 어떻게 앞으로 담론화되고 우리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좀 더 연구 주제가 되는가 또 소수자들의 어떤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는 연구의 어떤 과정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사실 결론 부분에서 좀 더 다루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권을 지금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방역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유권에 대한 요구 그리고 방역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침, 어떤 규제 이 사이의 갈등 구조도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례들 뭐 아테네 역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독감 심지어 스페인 독감도 이게 담론의 문제였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불린 이유가 스페인이 유일하게 그 당시 1차 대전 유일한 건 아니지만 스페인이 그때 중립국이어가지고 언론 통제를 하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발병, 그 감염 확산 상황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마치 스페인이 가장 심각한 그래서 1918년 독감이다 이렇게 명명하자라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담론의 문제이고 스페인 독감이란 말 쓰지 말자. 1918 독감이다. 사실은 그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언론 통제를 해가지고 애국심을 저하시키는 그런 발병의 문제들, 그런 창궐, 감염병이 창궐하는 걸 통제했기 때문에 그 호명 자체가 그렇게 왜곡돼서 규정됐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그런 어떤 주장과 연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시티즌십이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요구하는 권리부터 시작을 했죠. 그걸 공민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 중심의 권리가 처음 뭐 이거는 영국의 특정한 학자가 주장한 그런 시티즌십의 진화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그걸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물론 그분이 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자유권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이 참정권입니다. 정치적 권리.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이주민들에게 참정권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사회권이라는 부분, 사회적 권리라는
여기에는 건강도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인간다운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차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들. 지금 이제 사회권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논의해야 된다. 건강을 위한 권리를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건강권은 사회권과 좀 더 다르게 좀 더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설정해서 시티즌십, 그러니까 시민권 차원에서 좀 더 진전된 그런 권리로서 권리이자 의무로서 요구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적인 연구 또 커뮤니케이션 연구 차원에서도 이런 건강을 위한 요구들을 어떻게 담론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시티즌십을 권리 중심으로 한번 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가 중요하죠. 사실 권리가 시티즌십, 시민권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 동시에 또 의무, 지금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나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의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유대감. 시티즌십은 그냥 권리나 어떤 의무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민으로서의 유대감과 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현재 코로나19 속에서 그런 어떤 유대감, 연대감이 많이 발현되고도 있고 또 동시에 불평등이나 차별이나 혐오를 통해서 그 연대감이 많이 훼손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의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서 이 배달 노동자들 지금 과로하고 지금 특히 보건의료 노동자들 지금 특히 뭐 3월달 4월달 대구에서 많은 자원해서 내려가신 그 의료인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제일 그 무거운 방호복 속에서 그 장기간 노동으로 그분들의 어떤 건강권,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인권도 많이 지금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기들, 그러니까 감염병 현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노동과 관련된 그런 위기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담론화하고 연구 주제로서 설정돼야 되지 않나, 요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는 나중에 토론쌤들 말씀하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철 교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그 언론이나 기관에서 그 스쳐 지나가는 이런 영역에 그 조명을 비춰주신 점에서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팬데믹 이전부터 뭐 범죄나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취약하게 노출돼 있어서 재난화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 닿았고요. 그래서 이제 돌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제 환경 간의 관계 연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미처 손길을 뻗지 못하고 있는 홈리스, 미등록 이주민,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또 우리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정책에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자분들 또 이제 훌륭하신데 이 훌륭하신 발표자분들에 못지않게 또 저희 토론자분 두 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중에 먼저 이화여대 안순태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문을 읽고 논문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정말 큰 틀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확대 책무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이 정말 시작을 했고 실질적인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국민변이, 종속변이, 외계변이 이런 걸 찾아보는 좁은 시간이 정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좀 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발표를 들으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 그리고 연구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살펴봐야 할 숙제, 과제 이런 걸 깨달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효재 교수님 발표 시작하시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큰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참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 불평등의 문제, 타자와의 소통 문제 두 분께서 너무 훌륭하게 시의적으로 짚어주셨고 질문이나 코멘트를 드리는 것보다는 통찰력 있는 좋은 내용을 연결시켜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함께 생각해볼 문제들을 몇 가지 던지고자 합니다. 이게 발표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소외를 최소화시키자. 이를 통해서 사회 전체와 구성원의 건강 지진을 도모하자는 것이고, 이게 바로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고 목표입니다. 김효재 교수님께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에서 이 소통문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연대와 대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이건 정 교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신 소외 문제, 건강 불평등의 문제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회 역학 관점에서 보면 질병은 사회적인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가 더 아프다. 참 아픈 말인데요. 나이 많은 기저질환 노인들, 소득이 낮으면 코로나 진단을 못하는 국내 연구를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연구하는 여러 관점에서 사회적 환경과 단절되는 병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지만 이게 내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언급하신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으로 된 실증 연구를 살펴봤는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넘겨버렸던 그런 일상적인 경험들이 큰 경험도 아니고 괜찮다라고 느꼈던 그런 일상적인 경험들의 심리적 건강,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차별로 인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괜찮다, 애써 괜찮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몸이 더 아프다는 거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지 말고 아프다고 해야 하고, 그게 정은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목소리 내기가 아닌가. 아래로부터 목소리 내기가 필요하고, 그래야 위로부터 정책 마련과 자원 제공이 가능해지는데, 물론 이게 아래로부터 목소리 내기 없이 위에서 알아서 정책을 마련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목소리 내기를 위해서 대안적 방문 제시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정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대안적, 저항적 방문의 중요성에 정말 공감 동의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료 기술과는 별도로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회 구조적인 변화, 정책 마련, 시민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보건정책, 사회역학,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집중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그 질문들을 던져주시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물론 2020년에 학문의 영역이 분한다는 게 어느 때보다 모호하고,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이런 건강 불평등을 짚어내고 해소하기 위한 우리 역할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건강 불평등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발표가 중요하고 울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안적, 저항적 담론 제시가 그 중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철 교수님이 강조하신 배치석과 소외를 만들어내는 소통 문제, 우리 인식의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합리적인 시각에서 이 팬데믹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인데, 저는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우리라는 개념이 연대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대척과 소외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라고 역수결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남편, 우리 딸, 우리 학회, 저도 오늘까지 아침까지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쓰는 이 우리의 개념이 우리 인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이게 건강 불평등, 타자와의 소통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회사라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우리는 소속을 중시합니다. 내 집단, 내 집단 부분에서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집단의 결속 강화되고 정체성 분독해하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 집단, 아웃그룹에 대한 이해 부족, 무시, 편견 낳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화된 집단 범죄에 너무 제가 익숙해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되지 못한 외집단 구성원이 그들이 되고, 오늘 그들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들을 향한 시각과 기준이 우리를 향한 시각과 기준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 그게 가슴 아프지만, 사실 동상은 막론하고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과 낙인은 모두 존재하지만,
저희의 문화적 특성, 인식 구조를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이분화된 사고, 내 집단에 집착하고 외 집단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발표하실 때 쓰신 말을 제가 인용하자면, 이 취약한 소통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김 교수님과 정 교수님 발표문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N차 감염 나오면서 계속 이어졌고, 초기 골든타임 있었다고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정말로 검사받기를 주저하게 만든 사회 시선, 성소수자, 낙인이었다. 낙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뉴스 특보라는 이름으로 이 시국의 클럽 같은 그들의 문제라는 사회적 반론이 너무나 다분히 지배적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물론 그 당시 직업과 동선을 숨긴 이태원 클럽의 어떤 그 학원 강사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들을 부추리게 만들었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아닌 그들로 선을 긋고 시작된 무지와 오해, 이게 편견과 차별, 그리고 발표문에서 나타나는 그 혐오 표현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저희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낙인 찍기에 동참하거나 또는 많은 경우 낙인 찍기를 묵인한 적이 없는지, 학자로서 낙인 찍기에 동참하거나 묵인한 현상을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 낙인, 이중유해랑 백타성 공통적으로 지적된 이런 현상들이 제가 하나 찾아봤더니 또 굉장히 간단한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세계 가치조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다른 조의 사람이 이웃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34%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미국은 5%, 스웨덴 3%.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높은 거죠. 백화성을 저희가 내 집단이 아니냐, 외 집단에 대한 백화성을 정말 잘 알아주는 통계치고, 이 담나사를 변모한 한시점에서 우리의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짚어보게 만드는 통계치였고, 오늘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말 백화성을 낮추고 사회적 연대를 높일 수 있는 소통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저희 역할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다양한 낙인들, 특별한 범주화를 깨닫고 고쳐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나는 노인과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는 낯설은 사람들이고, 성 정체성을 외치는 성소수자 집단은 특이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명 노인 낙인, 이주 여성 낙인, 성소수자 낙인, 이런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저희가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아까 발표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개념을 저도 들었는데, 차이 감소의 소통보다는 차이 관리 소통이라고 이제 김 교수님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좀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었으면 차이 감소가 아니라 차이 관리의 소통은 무엇일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사실은 그 두 분의 발표 연결되어 있는 게 사회적 평등과 부정적 인식이 물리적 환경만큼 저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건강 불평등을 표현화시킨다는 걸 모두가 공감하시고, 그리고 노인, 결혼이주 여성, 성소수자 건강 위험성 훨씬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건강 불평등이 사회적 낙인을 유도하고, 또 유도된 형성된 사회적 낙인이 건강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효찬 교수님이 강조하신 팬데믹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들끼리의 유대, 더 멀어지고 약해지는 그들의 유대를 짚어봐야 하겠다. 취약한 소통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살펴봐야 할 학자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도 사회역학자 말을 인용을 하면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사회역학자의 관점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어제 오늘 확진자도 계속 올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두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저도 이 연구실 작은 데서 이렇게 수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보다 저희가 정말 모두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시점에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겠다. 그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시민들을 살펴보면서 조 교수님이 강조하신 그 건강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적, 저항적 담론을 제시하고 제시하는 데 참여하고,
김 교수님이 강조하신 강한 유대를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이 말도 되게 의미없는데 익숙한 낯선 사람들과 연대와 끈을 유지하는 소통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정말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런 훌륭한 대표자분들과 이렇게 좋은 세션 구성되는 주제이신 그리고 엄청나게 사회를 잘 봐주시고 있는 우리 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발표 요약 딱 해주시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뭘 생각해야 될지 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그 서울대 이철주 교수님 토론 들어보고 그리고 발표자분들의 그 마지막 멘트 듣겠습니다. 네, 이철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정말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토론자의 역할은 몸이 좀 있어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강력한 공감을 표하는 것이죠. 이런 연구가 더 강력적 연구였는데 정말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럴 서포트를 드리는 것도 토론자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저는 공감을 표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유사한 연구도 사실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찬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코멘트 또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이게 남의 시각에서 남의 지식을 가지고 남의 해결 방법을 적용하고 바꿨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식대로 인식하고 우리 식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딱선을 의도적으로 쳐본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우리 식대로 대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완벽한 나라, 거의 현대 문명의 완성판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 잘 만들어 놓은 방역 체계를 그들 스스로 잘 지키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그걸 그냥 잘 따라갔던 거고 그 사람들이 인디비주얼 프리덤이라는 가치가 너무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훼손당하는 것을 끝까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양 근대 철학하시는 분들을 표현을 드리자면 한국은 아직도 정근대적인 사회예요. 아직도 인디비주얼리티에 대한 컨셉이 박혀있지 않다. 서울대 철학과 이석대 교수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그걸 시니컬하게 보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해도 가만히 듣고 있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이게 과연 우리 시기고 우리 시대로 과연 해결했다면 우리가 뭘 해결한 거죠? 우리가 지금 500명, 600명을 잡고 있으면서 지금 정의적인 표현대로라면 유대나 영재를 분리가 됐고 취약한 계층들의 삶이 사탄이 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반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인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사이코로지컬 사이언스 논문 정말 재밌게 제가 에스테스만도 봤는데 여기서 보면 6살짜리 아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셀피시해졌고 9살짜리 애들은 더 엔트리스트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거죠. 어떤 섹터들이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더 엔트리스트하게 하고 셀피시하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요. 이건 이제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세계 도시에서 했던 연구에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관심 있게 들고 나우경 제자인 이민재 박사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방향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신천지 교회나 그리고 제주도에 갔던 게스트하우스 방문객들이나 20, 30대들 클럽 가는 애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얘네들의 책임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일들을 낙인찍지 않는 방향의 보도가 될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문제인 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주신 그 그림을 보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은 국민에 대한 맥락성을 낮추는데 개인적인 취약성은 높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그러니까 서세퍼빌리티로 시베러스 중에 사회적으로는 지금 시베러스만 들어있고 개인적으로도 또 여기도 취약성이 있는데 여기도 시베러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코멘트는 아까 제가 선생님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말씀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뉴노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이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간다는 게 어떤 시대적인 조류일 수도 있고 개인주의와 그리고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몇십 년 전부터 예견돼 왔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방향을 좀 물어보는 것도 오늘 잠깐 오전에 학교 가봤더니 학교 아무도 없어요. 저희 오늘이 투통이었는데 어제 500명 넘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다 정말 freedom, 자신의 자유가 그쪽으로 제약되고 자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커뮤니케이션 모드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커뮤니케이션 모드에 대한 변화에 따른 것인지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한 요 정도 코멘트입니다. 근데 제가 까먹고, 안심 대표님도 너무 말씀 잘하시고, 제가 그 말을 하고 시작해야지라는 걸 깜빡했는데,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딱 들고, 딱 우주를 보면서 달을 봤더니, 여기 검은한 게 있는데, 그게 뭐지? 근데 그걸 결국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릴 때 미술도 많이 받았어요.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거를 해석해냈다. 달이 미술하구나. 거기 그늘도 있고. 근데 똑같이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했던 해리엇은 미술교육을 못 받아서 그걸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술적인 소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김용찬 선생님 발표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술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어떨까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굉장히 아주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철 교수님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로 건강보험을 꼭 다닙니다. 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반갑게 봤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가지 정도 연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우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공감을 표하면서 보시자면 이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았다.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카트리나 2005년에 있었던 미국의 카트리나도 그때는 오스카 제임스 주니어하고 연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가자마자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즈에서 카트리나가 발생하고 2주 동안 보도된 것들, 보도사진들, 흑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흑인들이 크리티컬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종적인 소수자들의 불행은 other disease, 타자와 이거는 it's not our disaster, it's other disaster, 그러니까 타자화가 됐다는 생각했고, HIV AIDS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1981년에 미국 LA에서 첫 타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첫 번째 여자를 선거 퇴출이라고. 그러니까 6년 동안 그냥 그 문제를 놔뒀던 것도 결국 소셜리 언어셉터블 디지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도 발표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정우철 교수님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애드보커시 차원의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금 교수님과 선생 선생님이 굉장히 늘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미디어 단원에 없잖아요.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숙적 소수자들, 이민 노동자들, 홈리스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떠한 삶의 미디어 분석되어 있는지가 지면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소셜 무궁화를 들어서 올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안식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커뮤니케이션 학자는 또 우리가 사회역 학자들이나 우주기원 학자들과는 달리 어떤 언론과의 이런 접점을 고민을 한다면 미디어 애드보커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두 번째 제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이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소셜 파워스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셜 파워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퍼블릭 오피니언을 모빌라이즈 할 수밖에 없고 퍼블릭 오피니언을 모빌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결국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을 유도해야 되고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는 결국 미디어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차원에서 페이퍼를 하나 써서 지금 미디어 페이퍼가 있는데 나오면은
정책원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세계적인 젊은 학자답게 연구하고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유튜브에 또 반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신데요. 그 중에 하나만 언급을 해드리고, 이것, 한꺼번에 묶어서 그 우리 발표자분들께 그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 팬데믹을 이용한 정부의 지나친 자유 제한, 시민 권리 행사에 대한 규제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의료계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각계각층이 참여해 사회 제한의 합의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청중들을 여기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 청중의 반응까지 다 합해서 먼저 김용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먼저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네, 소리가 좀 울리네요. 하면 되나요? 네. 사실 두 분이 발제자로 나오셔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토론 내용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코멘트도 주셨고, 질문도 주셨는데 그것들 하나하나에 지금 다, 답변을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초주 교수님은 이제 질문들을 몇 가지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안수태 교수님, 해주신 코멘트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이런, 그 방역, 정책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방역 정책들 자체가, 다 아이디어라거나, 바람직하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더 주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학문의 그 식민지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 식민지성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어떤 방역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우리 같은 어떤 학문적인 태도, 자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틀을 갖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전보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지만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전환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물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준 어떤 특수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뭐 내년, 내후년 이 상황이 종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상당 정도는 다시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으로 돌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소통 방식과 관련된 어떤 규범적인 질문들, 그리고 또 소통 방식과 관련된 이런 커패시티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그게 결국 사실은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불평등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겠는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굉장히 좀 그 불행한 상태에 있긴 하지만 학자의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흥미로운 또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소통 방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하여튼 두 분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의철 교수님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이렇게
세미나 가지만 토론자 선생님들 이렇게 열정적이고 정말 유익한 토론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익숙해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익숙한 관점들,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 중심의 관점. 그 진단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거 다 상업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을 질병 부재로 보는 시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또 서구가 마치 건강 불평등이 막 해소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아주 심각한 건강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고 윌킨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사회의학자 그리고 공중보건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미국만치는 아니지만 잉글랜드, 웨일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미숙련 육체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 간의 기대 수명 차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요. 무려 남성은 9년 반이면 이거 엄청난 기대 수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평등이 있는 나라들을 연구의 모델로 삼아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서구의 이론 저도 많이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사실 헬스컴 이론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들 많이 정말 리뷰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논문에 했는데 이제 좀 그런 프레임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 아까 안수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언론학이 무엇을 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첫째는 언론이 어떤 건강 프레임을 어떤 건강 담론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지 개인의 게으름을 꾸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맥락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소수자가 어떤 건강 정보 격차를 겪고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학생 대상으로 자꾸 연구하는 경향에서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보건학이나 의료, 사회학 이런 쪽에서 축적된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과감하게 연대를 해서 연구를 하면 사회적 시선, 낙인의 문제 이런 것 그것 때문에 검사도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혐오 메시지, 혐오 담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인식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혐오 담론, 건강에 대한 혐오 담론, 건강에 대한 혐오 메시지로 좀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정말 지나친 자유의 뭐 제한이냐 이런 어떤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근데 동시에 그 미국이나 어떤 서구가 가지고 왔던 그런 환경과 문화,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가치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지 이거를 그냥 자유냐 규제냐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를 더 중요시하느냐. 근데 우리는 마치 미국이나 서구의 그 이론들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걸 마치 발전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윌킨스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득 수준의 일정 부분 넘어가면 더 이상 건강 증진을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건강 증진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 이제는 차별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전개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적 담론 또 언론, 미디어는 어떤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담론화하는지 어떻게 주장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쉬는 시간까지 아주 꽉 찰 정도로 열정적으로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질문해주신, 그러니까 유튜브로 질문해주신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계속 다음 세션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